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팟짱은 더 좋은 팟짱, 더 오래가는 팟짱을 만들기 위해 광고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02-733-5505, 내선 108번. 전혀 다른 뉴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5월 27일 금요일 팟짱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순서는 전혀 다른 뉴스 시간인데요. 지금 제 앞에는 정말 오랜만에 팟짱 애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기자가 한 명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선필 오마이스타 기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선필 기자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거의 1년 만인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예. 벌써? 작년에 대중문화 읽기 있을 때가 네.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 예. 그 사이에 책상이 뭐가 많이 생겼네요. 네, 예. 이게 이게 저희가 PPL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팟짱 서포터즈와 함께 네. PPL 하고 있는데 예쁘죠? 꽃이 예쁩니다. 꽃주문닷컴 꽃이 진짜 아유 네. 네, 좋아하군요. 네. 제가 매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꽃주문닷컴 꽃, 그리고 마카 3 녹용 맞나요?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카산삼에서. 그렇죠. 예. 영한 네이처에서 나온 건데 저도 처음 봅니다. 안에 들어 있습니까 이게? 한번 들어보세요. 무겁네요. 예. 들어있네요. 예. 자, 이게 팟짱 서포터즈들과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가 PPL도 과감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필 기자 뭐 꽃 선물할 때 있으면은 꽃주문닷컴에서 예, 알겠습니다. 네, 여자 친구분이나 선물할 때 있으면은 선물 좀 해주세요. 네. 1544-643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정수 씨랑 대중문화 읽기에서 함께 했었는데 예. 대중문화 읽기가 끝난 다음에 너무 아쉬웠어요. 이정수 씨도 네. 아쉬워했었고. 많이 아쉬워했죠. 네. 많이 아쉬워했고 그때가 총선 때 준비를 한다고 해서 맞아요. 저희가 예. 이제 빠졌는데 뭐 잘 됐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저희가 뭉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따로 좀 협상을 한번. 그래요. 이정수 씨 스케줄도 한번 맞춰보고 해서 대중문화 읽기 부활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선필 기자가 오랜만에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바로 칸 영화제 그리고 부산 영화제, 이 두 영화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목을 칸 영화제의 빛 그리고 부산 영화제의 그림자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예. 먼저 칸 영화제부터 좀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번 칸 영화제가 69회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벌써 69회가 됐어요. 인선필 기자가 칸에 혹시 갔다 왔나요? 예,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귀국을 했는데요. 그래요? 네, 칸에서 9박 10일 동안 네. 있었습니다. 네, 너무 부럽다. 프랑스의 그 햇빛을 맞으면서. 저는 여기 이게 스튜디오 있거나 국회에 갇혀 있거나 이랬었는데 칸에서 9박 10일 예. 어떻던가요? 뭐 다들 좋다고 하는데요. 네. 저도 일로 갔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아주 열심히 살더라고요. 예,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사실 밤에 잠이 안 와요. 아침에 잠이 오고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네. 칸에서 2시간, 3시간 자고 일만 하고 왔다. 네. 너무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네. 날씨도 좋고 뭐 가면은 그 프랑스 칸에 그 뭔가 낭만적이고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칸이 또 남부 도시이기 때문에 예. 햇빛이 좋아요. 햇빛이 좋고 날씨가 맑았습니다, 되게. 그래서 바람도 좋고. 네. 지금 한국은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고 흐린데 맞아요. 거기는 하늘빛도 다르고 청명한 하늘색에다가 네. 그리고 어여쁘신 분들도 많고 아주 좋았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건데 오늘은 부럽지 않을 수가 없네요. 매일 팟짱과 함께하던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한동안 뜸해서 궁금하셨죠? 그동안 마카산삼을 마카산삼 녹용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페루의 마카, 우리나라의 산삼, 그리고 녹용의 완벽한 조화.
용량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가격은 그대로. 그 힘든 일을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녹용이 해냈습니다. 팥짱 제작진도 사장님을 말렸지만 매일 팥짱을 들으며 나라 걱정하는 분들에게 꼭 보답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포털 사이트에서 영한네이처나 마카산삼 녹용을 검색해주세요.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팥짱도 마카산삼 녹용 먹고 대선까지 쭉 달리겠습니다.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녹용. 자, 이 칸 영화제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게 세계 주요 영화제 중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역사로 예. 따지면요,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맞아요. 저희가 뭐 상식 공부하고 이럴 때 꼭 그렇죠. 나오잖아요. 이게 예. 문제가 나오잖아요. 세계 네. 3대 영화 무엇인가라고 나올 때 칸하고 뭐였죠? 뭐가 있을까요? 맞춰보시죠 한번. 부산국제영화제. 너무 애국심이 투철하시군요. 어딘가요? 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칸과 베니스와 베를린 영화제. 아무래도 이제 가장 오래됐고. 예, 역사가 저의 깊죠. 무식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산 영화는 잘 공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워낙 정치 쪽이 바쁘시니까 네. 이 문화 쪽이 약간 취약하신데요. 네, 이 3대 국제 영화제 중에 그렇죠. 하나. 네네. 아, 또 칸 영화제가 또 의미가 있는 게 예, 또 세계에서 가장 큰 마켓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영화제 기간 동안에 마켓이 열려요. 그러니까 예. 영화를 사고 파는 그 거래장이 열리는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세계 영화인들이 모이는 아주 큰 행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 영화가 이번에 또 진출을 해가지고 그렇죠.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어떤 영화가 있었어요? 올해 5편이나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골고루 진출했어요. 네. 경쟁 부문, 그다음 비경쟁 부문, 또 그냥 공식 뭐 비공식 다 진출해가지고 네, 아주 풍성한 축제장이었는데요. 일단 그 박찬욱 감독님의 아가씨라는 작품이 그 경쟁 부분에 진출했고요. 네. 나홍진 감독의 곡성, 좀 약간 무시무시한 영화인데 곡성. 예, 이 저도 영화가 지금 무서울까봐 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개봉해서 지금 450만, 500만 가까이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비경쟁 부분에 진출했고요. 어, 연상호 감독님의 부산행이라는 영화, 부산에 좀비를 소재로 한 영화인데요. 좀비요? 예, 좀비가 나옵니다. 아, 영화에 좀비가 나와요? 예, 한국형 좀비 영화인데 오. 굉장히 또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아서 네네. 현장에서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게 또 또 초청이 됐고요. 그다음에 예. 또 신인 감독 박영주 감독이라고 여자 감독인데 네. 30살 젊은 감독이에요. 이분이 이제 단편 영화 1kg이라는 영화가 또 진출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윤재호 감독님의 히치하이커 단편 영화, 예, 단편인데요. 네. 이것도 이제 비공식 부분이 감독 주관에 진출했었어요. 다섯 편. 편이 예. 정말 골고루 진출을 했네요. 그렇죠. 좀비 영화도 있었고 곡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무시무시한 그런 장르도 있었고 아가씨는 어떤 장르의 영화였나요? 아가씨가 일종의 시대물인데요. 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그 두 여인과 한 남자의 그런 암투를 그린 영화인데 사실 그 일제 강점기라고 하면 뭔가 독립투사 얘기가 나오고 좀 심각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시대적 얘기는 빠지고 그 두 아가씨의 욕망과 한 남자의 그런 약간 일그러진 그런 뭐 욕망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시대적이라고 보기에는 네. 좀 약간 애매한 구석도 있어요. 인간 욕망에 대한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화면도 복합적인 좋았고, 예. 그 스릴감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긴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 수상에는 성공을 했나요? 어떻습니까? 5편이 사실 기대를 진출했는데. 모았습니다. 예. 5편 중에 이제 수상을 할 수 있는 영화가 이제 박찬욱 감독님의 그 아가씨라는 영화가 경쟁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번에 경쟁 부분이 21편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21편의 영화 중에서 과연 어떤 상을 받느냐, 뭐 받을 수 있냐라는 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수상 못했습니다. 예, 사실 박찬욱 감독님이 그 전에 깐 영화제 이제 이번이 3번째 진출이에요. 네. 그래서 박쥐와 올드보이로 상 받았던 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받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모았었는데 사실상 아쉽게도 상 못 받았습니다. 그렇네요. 21편 중에 한 편으로 진출했는데 수상에 실패했고 그럼 이번에 대상 수상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황금 종려상이죠. 예, 황금 종려상. 그- 저의 그 영화에 대한 무식함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네, 황금 종려상. 그 현지에서는 빨마도로라고 그래. 빨마도로상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빨마도로가 한국 종려라는 뜻입니다. 이 상의 주인공이 되신 분은 이제 켄 로치 감독이라고 아주 노장한 감독이에요. 그 켄 로치 감독의 그 아이 다니엘 크레이크라는 블레이크라는 영화예요. 네. 아이 다니엘 블레이크. 그러니까 내 이름은 블레이크다. 다니엘 블레이크다라는 영화인데 네. 이게 그 영국 감독인데 영국의 그 복지제도와 노인 문제를 비판한 아주 신랄한 영화인데 이걸 뽑혔습니다. 시사적인 영화인데. 매우 시사적인 영화예요. 이 감독님이 원래 네. 그 사회주의자세요. 그래서 그런 노동 계급과 근로자의 그런 문제를 굉장히 날카롭게 짚는 감독으로 유명한데 네. 이게 또 아주 우울한 영화가 아니라 되게 재밌게 짚어요. 코믹하기도 하고
그런 사회 문제를 심각한 그렇죠. 사회 문제를 코믹하게 짚어준다. 굉장히 현지에서도 반응이 좋았다는 감독입니다. 네. 우리나라 같으면은 상을 못 받을 만한 그런 소재네요. 어떻게 보면. 아마 상영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부의 그런 또 압박과 아니 뭐 네. 계속 보면 다이빙벨이나 여러 가지 그 영화들 뭔가 부조리를 파헤치고 진실을 알아가는 그런 영화들은 좀 영화제나 어떻게 보면은 상영관의 그런 배급망에서 그렇죠.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다르네요. 아쉬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네. 사실 그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이 그 조지 밀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네. 매드맥스 영화 매드맥스의 감독님이셨죠. 예. 그러니까 할리우드의 유명한 그 상업 감독인데 이분이 심사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과연 어떤 작품을 뽑을까라고 했는데 이 의외로 또 이 작품 선택했어요. 그래서 다들 상업적인 신기했던- 영화를 뽑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죠. 의외로 예, 이런 메시지가 있는 영화를 황금 종려상에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박찬욱 감독님이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게 네. 영화가 상영된 게 이제 영화 개막 이후에 3일차였어요. 그때 밤 9시 40분 정도에 이제 상영이 됐는데 사실 그 영화제 주말이었고 주말 기간이었고 이때 상영이 된 것은 인기가 많은 영화일수록 이렇게 주말이 배치되거든요. 그래서 예. 관객 몰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씨가 이때 상영되니까 왠지 모르게 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현지에서 네, 현지에서 근데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5편이 진출했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이선필 기자가 칸에 다녀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영화제였던 것 같아요. 예. 9박 10일. 9박 10일. 네. 자, 이 영화제 하면 또 이제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이모저모를 좀 저희가 눈여겨 보는 그런 이벤트가 많은데요. 자, 이번에 우리 줄리아 로버츠 누님이 왔어요. 오셨죠. 예, 잘 계시던가요? 안부는 좀 전했나 궁금한데요. 멀찌감치 봤는데요. 네, 아주 멀리서 봤습니다. 멀리서 봐요. 가까이 예. 와서 좀 한마디 걸어보죠. 그러니까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인파가 그런데 아쉬웠는데 네. 이번에- 줄리아 로버츠하고 네. 또 어떤 유명한 배우들이 우리가 알만한 배우들이 누가 있었나요? 뭐 한국에서 알려진 그 조디 포스터라는 조디 포스터. 이분이 연출을 또 해가지고 감독으로. 감독으로 왔습니다. 굉장히 또 의미 있게 해서 예. 현지에서 또 많은 반응이 좋았었어요. 과연 조디 포스터가 만든 영화는 무엇일까라는 어떤 느낌일까 해서 봤는데 그 어떤 영화였어요? 머니몬스터라는 영화였어요. 근데 머니 몬스터. 몬스터. 예, 하지만 이렇게 반응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좀 아쉬웠는데 네. 어쨌건 그 많은 일들이 있었어. 조지 클루니 또 아시죠? 그럼요. 조지 예, 클루니. 조지 클루니가 또 이제 배우로 와서 네. 그 아주 센 말로 남겼었고 뭐라고 했던가요? 그 현재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이분이 또 아주 골수 민주당 지지자인데 공화당의 그 모 후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트럼프 후보. 예, 트럼프 지금 후보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그쵸. 공화당의 그분을 후보인데. 딱 지목해서 예. 트럼프는 대통령감이 아니다. 오. 될 수 없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또 이념이 있었습니다. 네. 그건 자신의 신념 소신을 아주 그 영화제에서 드러낸 그렇죠. 조지 클루니. 그래요? 아니 줄리아 로버츠가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좀 특이하게 나왔던데 그렇죠. 네. 맨발이었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칸 영화제의 공식 부문에 네. 레드카펫을 밟으려면 일종의 그 복장이 있습니다. 정해진 복장이 있어요. 드레스 코드라고 하죠. 예.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데 보통 여자 배우들은 이제 드레스를 입어야 돼요. 그렇죠. 그 한복이나 혹은 뭐 원피스나 이런 드레스를 음. 입어야 되고 남자들은 검은색 턱시도에 보우타이를 매야 됩니다. 네. 이른바 나비 넥타이. 그렇죠. 나비 이런 넥타이죠. 거. 예. 이걸 매지 않으면은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제지를 합니다. 입고 오라고. 네. 이선필 기자도 그럼 나비 넥타이 있었어요? 저도 그 현지에서 구입을 해서 구입을 해서. 아주 그냥 급하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네. 맸는데요. 줄리아 로버츠가 하이를 안 신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애매했습니다. 저지 당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사실 그러게요. 신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보내줬는데 네. 그래서 맨발로 왜 올라갔을까라고 이제 현지에서 추측이 많았었는데 이게 작년에 그 한 이제 관객이 네. 레드카펫을 이제 운동화 신고 갔다가 이제 쫓겨난 적이 있어요. 영화제 레드카펫에서. 예.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그 줄리아 로버츠가 좀 항의의 의미에서 맨발로 걸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직접 본인한테 확인된 건 아니고 그렇죠. 뭐 외신에 따르면은 외신에 따르면 그런 것 같다라는 추측이 예. 나와서 충분히 의미 있는 해석인 게 줄리아 로버츠와 함께 또 미국 배우이죠. 수잔 이제 서랜든이라는 배우가 마찬가지로 드레스가 아닌 정장을 입고 왔어요. 바지 정장을. 예. 그러니까 여배우는 드레스다라는 걸 깨고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기를 시켜줬는데요. 그만큼 그 칸 영화제의 어떤 공식적인 드레스 코드에 대한 일종의 침묵적인 시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규제잖아요. 규정을 만들어서 이걸 꼭 지켜라. 강제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그렇죠. 깨려는 모습을 줄리아 로버츠가 맨발로 보였죠. 보여줬네요. 그렇죠. 네. 저희도 맨발의 디바 있지 않습니까? 이은미 씨 뭐 이런 분들이 무대에서 맨발로 서고 그러는데 네. 이분은 뭐 배우가 맨발로 레드카펫에서 걸었으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뭐 하나 행동이었겠죠. 그렇네요.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인 칸 영화제에서 그런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배우들이 또 피켓 시위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건 그렇죠. 어떤 브라질 거였나요? 영화인데요. 아쿠아리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브라질 영화. 예, 이것도 이제 그 경쟁부로 초청이 됐어요. 네. 근데 배우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레드카펫에 올라가다가 계단에 올라가서 갑자기 사진을 찍는데 품에서 이렇게 주섬주섬 피켓을 꺼내더라고요. 예, 거기 어떤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네. 그 문구의 뜻이 뭐였냐면은 지금 브라질은 쿠데타 혁명 중이다. 쿠데타 중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브라질 대통령이 지금 현재 좀 정치적으로 탄핵을 당했죠. 당했죠. 네. 근데 그분을 지지하는 일종의 피켓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쿠데타를 중단하라는 의미에 아주 피켓을 들어서 상당히 또 충격을 줬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많은 외신들이 주목을 했을 것 같은데. 많이 찍었죠. 네.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깐느에서는 많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반면 그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배우들은 되게 조심스럽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예. 그 국제 무대에서 당당하게 좀 이렇게 할 말도 하고 좀 자신감 있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 배우들이 레드카펫을 걸을 때 현지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사실 뭐 저도 취재를 했지만요. 아무래도 그 한국 배우가 세계 무대에서 많이 이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저조한 취재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진기자의 수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네. 이런 뭐 줄리아 로버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진 저지 선에 꽉 차가지고 서로 찍으려고 했는데 나머지 그 한국 배우들 볼 때는 사실 좀 비어 있는 모습이 좀 보였었어요. 아무래도 좀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떤 배우는 몇 시에, 어떤 배우는 몇 시에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나라별로, 아니면 영화별로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그렇죠. 영화별로 영화 상영 시간 직전에 이제 합니다. 예. 레드카펫 행사를요. 그래서 이들이 올라가서 같이 극장에 올라가서 영화를 보기 때문에 영화 상영 전 30분에서 1시간 전에 이 네. 행사를 하고 배우가 이제 입장을 하면 극장 안으로 입장을 하면은 같이 이제 관객들과 박수를 받으면서 영화를 보는 이런 하나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랬군요.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언제 궁금하셨군요. 들어가는 건지 네. 했는데 영화 상영 30분 정도 전에, 1시간 정도 전에 들어간다. 이 상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관객들이 그 자리에서 뭐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예. 뭐 기립박수 이런 얘기도 많이 그렇죠. 들어봤고요. 네. 그러니까 뭐 야유 보내고 이런 일도 있나요? 있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영화 재미없으면은 에이 막 그래서 그렇죠. 막 이런 거요. 막 요건 아니지만 네. 약간 막 우하는 야유가 들리게 영화가 이제 안 좋으면은 뭐 기대에 못 미치거나 네. 엉망이면 이제 야구가 나옵니다. 올해도 있었는데요. 네. 그 경쟁 진출작인 그 퍼스널 슈퍼라는 영화가 있어요. 퍼스널 슈퍼. 퍼스널 셰퍼. 예, 이 올리비에 아시아스 감독의 작품인데 네. 이 영화가 상영됐을 때 관객들 사이에서 막 우하는 야유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이제 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왔고 그래요. 사실 그 박수나 기립박수나 이런 환호 같은 경우는 일종의 예우예요. 관객들이 이제 영화인들에게 보낸 하나의 이제 예우적인 차원인데, 네. 우리나라 배우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박수를 받으면서 음. 먼저 환호를 받았던 또 일도 있었고요. 그래요. 예. 저는 야유를 할 것 같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나오는 상영작들이 다 뭐 경쟁력이 있는 작품들이니까 다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네요. 사실 편차가 좀 큽니다. 그리고 관객들이 호불호가 분명해서 예.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일정 수준의 이상의 영화가 아니면은 거침없이 비판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문제가 된 게 그 방금 언급한 그 작품과 퍼스널 슈퍼라는 작품과 네. 또 그 칸 영화제 총애를 받는 자베돌란 감독이 또 있어요. 이 두 감독이 이번에 그 각각 감독상과 심사위원 대상 받았는데요. 네. 둘 다 그 전문가 평점들이 안 좋았었어요. 현지에서. 근데 어떻게 받았죠? 예, 평점이 거의 꼴찌에서 뭐 세 번째, 네 번째 수준이었는데 아가씨보다 낮은 거였죠. 낮았죠. 네. 낮았는데 상을 받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야유가 나왔어요. 현장에서. 어떻게 저기 상을 받냐 하면서 야. 아주 거친 비난과 예. 하지만 꿋꿋하게 두 감독님은 소감을 발표하시고 넘어갔다는 후문입니다. 그래요. 야, 근데 그 박수가 나오든 뭐 야유가 있든 그 영화 상영하는 자리에는 배우랑 감독들이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야, 그 야유를 받으면 기분이 참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이번에 또 재밌는 것들이 네. 그 모 감독님이죠. 모 감독님이 이번에 제일 낮은 평점 받았어요. 0.4점이라는 평점 받았어요. 이번에 영화제에서. 10점 만점에 0.4점이요? 0.4 아니 4점 만점입니다. 4점 만점. 4점 만점에 0.4점인데 예. 이 감독님이 그 야유를 받으면서도
난 최선을 다했다. 당당하게. 부럽지 않다라고 말해가지고 또 회자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 그러니까 소신은 있네요. 영화하려면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피켓 12 맨발, 그 야유와 박수 이런 얘기까지 좀 나눠봤는데 한국 영화에 대한 반응을 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5편 정도 상영이 된 거잖아요. 5편이 상영된 거죠, 그러면 진출작이. 그렇죠. 5편이 각각 이제 다른 극장에 상영이 됐는데요. 예. 일단 상대적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특히 부산행 같은 경우는요. 좀비 영화. 좀비 영화죠. 네. 사실 한국에서는 이게 되게 공포스럽고 놀랄만한 영화이기도 한데 근데 이 좀비 영화 잘못 만들면은 좀 유치할 수 애들 있죠. 영화처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요. 네, 피나 뭐 이런 그쵸. 분장이 잘못하면은 그렇죠. 그냥 뭐 개그 프로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 연기 어색하면 또 욕먹기도 맞아요. 하고 그러기 쉬운데요. 네. 어땠나요? 이- 그런 면에서는 영화적인 완성도? 이 영화가 그 루미네 대극장에서 상영됐을 때 네. 이 대극장이라는 곳이 바로 제일 최고의 극장이에요. 현장에서 3,000석 규모의 이제 극장인데요. 네. 상영됐을 때 관객들이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비가 특히 이제 뭐 사람을 물거나 혹은 이제 주인공들이 물리치거나 할 때 보통 한국인들은 무서워해가지고 막 벌벌 떠는데 네. 그 깐여가지고 관객들 좋아하더라고요. 박수 치면서 막 웃고 막. 예, 주인공이 한 명씩 눕힐 때마다 막 박수 치고 막 좋아하고 개그 영화로 받아들인 거 아닌가요? 일종의 이제 오락영화를 받아들인 거죠. 오락 영화로. 예, 그래서 굉장히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네. 이성필 기자가 신선했어요. 봤을 때는 오락 영화인가요? 어땠습니까? 오락성이 충분히 있는데 사실 그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약간 이게 좀 정확하진 않지만 그 뭐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여러 가지 코드도 있고요. 예. 되게 좀 뭉클한 지점이 많은 영화인데 사실 뭐 서양분들은 모르시니까 뭐 그런 부분 차치하고라도 이제 영화가 기본적으로 오락성이 있으니까 반응을 잘 보였던 아주 좋은 영화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던 그런 영화다 이렇게 볼 그렇죠. 수 있나요? 네. 그리고 다른 영화들은 좀 어땠습니까? 상대적으로 이 경쟁작인 아가씨 같은 경우에서는 네. 반응이 조금은 좀 약했지만 그래도 작품성이나 그 화면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특유의 그 미장선이 있습니다. 감독님의. 그래서 네. 박찬욱 감독님 여전하시다고 하면서 칭찬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반면에 또 너무 좀 이렇게 자기 복제적이다. 옛날 영화를 좀 이렇게 복제한 게 아니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비판이 좀 공존했던 작품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뭐 박찬욱 감독의 그런 해왔던 작품들을 어떻게 보면은 또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그쵸. 면이 있었다. 신선도가 좀 떨어진 면이 있었다. 이렇게 좀 그런 말도 비판적으로 맞죠. 보자면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다. 음, 이런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이게 기립박수를 다 받습니다. 무조건 이 대극장에서 상영되면요, 영화가 이제 끝난 이후에 네. 이 자막이 올라가면은 이 조명 켜지면서 배우들과 관객들 향해서 관객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박수 쳐줘요. 이렇게 쳐주는데 그게 통상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쳐줍니다. 네.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그 배우들이 민망해요 이때. 그러니까 서양 배우들은 익숙해가지고 그냥 즐기면서 환호도 하고 손도 흔들고 예. 하는데 한국 배우들은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웃긴 웃는데 네. 좀 민망해하는 모습 잡혀가지고 재밌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특히 어. 하정우 씨가 나중에 만나보니까 네. 하정우 씨가 박수 좀 5분 동안 치는데 빨리 나가고 싶었는데 하이파이브 할 수도 없고 사람들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막 되게 민망했던 기억이 있다고 또 말씀하셔가지고 네. 재밌던 일이 있었습니다. 깐네 갈 때면은 가기 전에 뭐 5분 동안 10분 동안 박수 칠 때 뭐 할지 이런 것도 좀 연구를 연구해야 될 하고 것 가야 될것 같아요. 같아요. 네. 민망합니다. 예, 민망한 예.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고요. 자, 이 깐느 하면은 저희가 한국 영화 중에 수상했던 작품들이 꽤 있죠. 그렇죠. 네, 사실 한국 영화가 처음 깐에 진출한 게 83년도였나요? 그때를 기억하는데 아마 물레야물레야라는 영화를 기억해요. 물레야물레야. 예, 이 이제 네. 예, 이 영화 처음 진출했지만 상 못 받았습니다. 이제 비경쟁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그 2000년도에 임권택 감독님의 춘향전이 네. 진출을 해서 한국 영화사상 처음으로 장편 경쟁 부분에 진출했죠. 했는데 상 못 받았고 2002년도에서의 취하선으로 이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으로 해서 2004년도에 올드보이로 박찬욱 감독님이 상을 받고 2008년도에 박쥐로 또 받고요. 그래서 아마 상에 대한 좀 인연 꽤 있는 편입니다. 또 전도연 배우가 또 미당으로 여우주연상 받았었죠. 깐에서요. 맞아요. 네.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좀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심사위원들의 성향 아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좀 어땠어요? 다른 연도랑 좀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보통 깐 영화제 심사위원 구성이 다양합니다. 이게 네. 뭐 영화 감독도 있고 평론가도 있고 배우도 있어요. 실제로 전도연 배우는 그 2014년도에
그 경쟁부문 심사위원으로 가서 이제 같이 이제 참여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로 뭐 커스티 던스트 같은 배우들이나 여러 유명한 감독님의 평론가들이 같이 심사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의견이 달라요. 좀 다르고 취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합니다. 서로 이제 심사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은 막 소리도 지르고 서로 그래요? 예, 이제 뭐 이렇게 막 싸우듯이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품이 받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정말 치열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심사위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죠. 수상작이 결정이 되겠네요. 많이 타죠. 어. 하지만 그 좀 요즘 추세가 뭐였냐면요. 현지에서 전문가들이 기자들이 평론가들이 별점을 이제 매일 매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화가 어저께 상영이 됐으면 그 다음 날에 데일리지를 통해서 몇 점이라는 평점이 나와요. 4점 만점에 몇 점 해서 보통은 평론가들이 좋게 주는 영화들이 나오면요. 희한하게 그 영화보다는 평론가가 나쁘게 본 영화들, 그러니까 안 좋게 본 영화들이 상을 받는 일들이 그래요? 비일비재하는 상황입니다. 징크스네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이게 심사위원회 그만큼 성향이 어. 강하게 이제 개입되는 거라 볼 수 있겠네요. 아까 뭐 0.4점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로 크네요. 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4점 만점에 네. 이번 3.7점짜리 있었어요. 영화 중에 음. 이게 그 토니 어드마니안 영화예요. 토니 어드마니안 영화인데 이게 평점 3.7점으로 역대 최고의 평점이었는데 아무런 상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 짐 자무시 감독이 명장인데 짐 자무시 감독의 패터슨이라는 영화도 3.5점 평점에 또 상 못 받고 돌아갔어요. 이런 거 봤을 때 관객들이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작품을 안 주느냐라고 이제 볼멘소리가 나왔던 경우가 야유를 퍼부었던 그런 작품들은 상을 받고 있습니다. 상을 받고 관객들이 잘 본 영화는 상을 못 받고 뭐 그렇죠. 이런 괴리감이 있네요. 이게 좀 못 간 영화제만의 특징이기도 하겠는데요. 그만큼 그 심사위원들의 독립성과 그런 주관이 아주 보장이 될 수 있는 또 계속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 관객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심사위원들의 그런 소신도 오늘 소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칸 영화제에서 느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아니 이 영화를 딱 보러 가면 티켓을 사야 되잖아요. 네. 사야 되죠.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티켓을 그게 궁금하네요, 갑자기. 티켓 같은 경우는 네. 보통 이제 영화 제가 오는 분들한테 이미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초대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티켓에 보통 이미테이션이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구입하는 극장이 있고 또 나오는 극장이 있는데 이런 리메이드 대극장 같은 공식 상영인 경우는 이미테이션으로만 출입이 돼요. 그래서 그것들 구해야지 사전에 구해야지만 이제 들어갈 수 있기 갈 수 때문에 있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네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 이미테이션을 구하려고 그 극장 주변에 사람들이 피켓을 두고 있습니다. 혹시 이미테이션 남으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서로 뭐 거래도 하기도 하고 네. 주기도 하고. 그래서 기자들 같은 경우는 나오긴 나오는데 네. 인기가 많은 영화면 기자들도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음. 서로 막 아름아름 구해야 되는 아주 치열한 또 아니면 뭐 경쟁이 한국 기자들끼리 나눠서 보고 뭐 막 그럴 수도 이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네요. 친한 뭐 영화 제작사한테 부탁해가지고 혹시 뭐 2장 있으면 하나만 달라고 막 아하. 하기도 하고 이 깐네 간다고 해서 모든 영화를 다 볼 수 있는 건 볼 수 있는 아니네요. 건 아닙니다. 네. 치열한 이 경쟁을 뚫어야 또 볼 수 어. 있는. 네. 그래도 저는 그냥 가고 싶네요. 영화는 안 봐도 되니까. 가서 2시간 주무시면서 일하시면 아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아니 그 배우들을 좀 직접 만나는 기회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까 줄리아 로버츠는 먼 발치에서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 배우들은 좀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네. 상영이 된 모든 작품의 배우들 다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정우 예. 씨나 김민희 씨 혹은 뭐 곡성에 나온 천우희 배우, 네, 박도환 네. 씨 이런 분들 다 인터뷰했고 그다음에 부산행의 뭐 공유 씨, 그다음에 뭐 정유미 씨 다 만났습니다. 근데 각각 워낙 이제 칸 영화제가 뭐 처음이신 분도 있고 해서 네. 반응들이 되게 신선했는데요. 특히 재밌었던 일화가 있는데 그 김민희 씨가 네네. 그 영화 아가씨 주연이기도 하지만 현지에서 그 홍상수 감독님과 함께 영화를 또 찍었어요. 현지에서요? 예,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요? 깐 현지에서. 오.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님이 공언을 했었습니다. 난 깐에서 찍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 감독님도 사실 깐의 단골 손님이었는데 올해는 못 받았거든요. 작품으로 진출하지 않았는데 영화를 네. 찍으러 오신 거예요, 그냥 깐 영화제에. 아 초청 못 받아서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영화 찍으러. 뭐 감사하면서 오셨겠지만 영화 네. 찍으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김민희 씨가 그 이분과 함께 차기작에 출연하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 촬영한 현장을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이렇게 아. 밥을 먹고 있는데 예. 길거리 시장 밥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카메라가 쓱 지나가더라고요. 네. 쭉 보니까 이제 김민희 씨랑 그런 여러 배우들이 찍고 있는 거였어요. 네. 홍 감독이랑 함께.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해서 구경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아니 그 재밌네요. 그런 깐 영화제에서 깐 영화제를 배경으로 영화를 찍는 그렇죠.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를 봤는데 이 배우들이 깐 영화제에 와서 좀 뭐 특별한 소회나 아니면은
기사거리가 될 만한 그런 얘기를 좀 하던가요? 기자들은 뭐 그런 거에 목마르잖아요. 그렇죠. 뭔가 기사거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 너무 뭐 평이한 내용만 있으면 예. 깐 영화제 현장까지 와서도 음. 뭐 한국에서 듣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온라인 기자들이 좋아하는 또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그 중에 하나가 곽도원 씨가 네. 뭐 칸 영화제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만 영화 곡성에 여자친구와 함께 출연하거든요. 장소연 씨라고 예. 이분과 함께 부부로 나와요. 그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음. 근데 마찬가지로 행사 같이 왔더라고요. 영화제 같이 와서 물론 이제 주인공은 아니기 때문에 곽도원 씨는 주인공이고 장소연 씨는 조연이기 때문에 네. 함께 레드카펫에 올라가지 않았지만요. 극장에서 함께 손잡고 이제 같이 영화를 보는 등 아주 애정 행각을 벌여서 네. 온라인에 다 좋아했던 이슈가 있었고요. 음. 또 영화 상영이 끝나고 내려와서 같이 이제 사인도 해주고 네. 곽도원 씨가 하나부터 열까지 챙기는 모습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 게 기자들의 눈에는 확 들어왔군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번에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칸 영화제 5편의 다양한 우리나라의 영화들이 진출해서 해외 평론가들 그리고 관객들을 만났다. 이런 거는 성과로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좀 간단하게 저희가 부산 영화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정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은 좀 할 수 있는데 씁쓸함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칸 영화제 기간 동안에 그 부산 영화제 집행위원장이신 강수현 위원장과 또 24일이었죠. 24일부로 이제 조직위원장에 선출되신 김동호 명예위원장이 함께 왔었어요. 그래서 부산 예. 칸 영화제에서 이제 부산 영화제의 밤을 열고 또 부산 영화제의 오찬을 열고 여러 가지 영화인들과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장에서는 영화인들과 또 세계 영화인들 만나면서 올해 부산 영화제 연다라고 안심을 시키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그 서병수 시장과 부산 네. 시장과 갈등 때문에 영화제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사실상 맞아요. 지금 현재까지 영화계 인사들이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고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했기 때문에 네. 올해 영화제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상황에서 이 두 수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열리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과제는 많아요. 네. 그런데 참 그렇네요. 그 남의 잔치에 가서 어떻게 보면 남의 잔치에 가서 우리가 잔치 여니까 꼭 와주세요. 뭐 이렇게 한 셈인데. 그렇죠. 사실 칸 영화제가 제일 좋은 장이에요. 왜냐하면 네. 여러 뭐 마켓이 영화인들과 열리고 하니까요. 열리고 또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로서는 아마 최선의 방법이지 않았을까. 음. 영화인들을 좀 초빙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 올해 영화제를 열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 좀 안타까운 것은 강수현 위원장과 작년까지 공동 집행위원장이었던 이용관 이제 전 위원장이 좀 비판하는 모양새입니다. 김동호 그 조직위원장과 함께 사실 두 분이 그 영화제 만드신 인물이거든요. 김동호 위원장과 이용관은 이제 위원장은 1회 때부터 영화제 함께 오신 분들인데 네. 그 김동호 위원장이 이제 퇴진을 하면서 이제 이용관 위원장이 받아서 이제 영화를 꾸려오고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이용관 위원장이 물러나게 되면서 이제 다시 그 서병수 시장과 강시호 위원장이 합의를 봐서 이제 김동호 위원장이 오신 거거든요. 네. 근데 워낙 좀 순수하신 분이고 영화계 존중을 받지만 순수한 분이라서 서병수 시장의 그런 압박을 감당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이제 관측이 있었고 영화인들이 보이콧 상태에서 영화제 무조건 여는 게 맞느냐 과연 일단 보이콧을 강하게 이뤄 나가면서 영화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은 다음에 열어야지 네. 왜 영화제 먼저 열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영화제라는 거는 이런 정치 권력이나 이런 외압에 독립되어 있는 그런 축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논란 자체가 불거진 것만으로도 부산 국제영화제가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 타격을 입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현장에 예. 무슨 세계 영화인들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부산 사태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서병수 시장의 행동을 뭐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렇게 영화제의 그런 상영작들을 간섭하면서 네. 또 예산도 압박하고 사실 이런 모습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그 사실 그 칸 영화제도 그 68년도에 한 차례 그 영화제 관련해서 보이콧이 있었습니다. 한번 네. 영화제가 열리지 않았었어요. 한번 한 왜요? 차례가. 이때 이제 그 유명한 랑글루아 사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가 그 랑글루아 씨가 누구냐면요. 그 당시 프랑스 시네마테크라는 일종의 영상 자료원 같은 그런 기관을 운영하면서 민간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정부의 지원과 함께 받으면서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여기 정부 인사를 이제 집어넣으려고 랑글루아 퇴임시키자라고 허허. 하는 바람에 예. 영화인들이 당시 유명했던 뭐 장 루이 고다르 감독 같은 명장들이 그럼 우리 영화제 안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안 했습니다. 영화제 그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네요. 이렇게 영화인들이 함께 협심을 해서 보이콧했기 때문에 그 지금의 칸 영화제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부산 영화제 같은 경우는
아마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보이콧을 하게 되면은 네. 한번 좀 반성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이제 그분이 결정하실 일이니까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참 그렇죠. 씁쓸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씁쓸하게. 부산 영화제 사태, 이 정치 권력 어떻게 보면은 그 부산시에서 개입을 하면서 영화제가 보이콧되느냐 마느냐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이 칸 영화제에서 이런 부산 영화제 홍보 어떻게 보면은 걱정하지 마라 이런 안심을 시키는 동안 한국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같은 시각에? 그러니까 그 시각 비슷한 시각이었는데 이용관 위원장이 이제 검찰 기소를 당하면서 네. 사실 그 뭐 횡령 혐의로 이제 부산시가 또 검찰에 고발하면서 벌어진 건데요. 취재를 해보니까 검찰 조사는 잘 받았고요. 네. 당시 뭐 17시간 동안 조사 받았다고 합니다. 이용관 전 위원장이. 예. 근데 그 개인적인 비리는 없다고 그 문구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인 혐의는 없는 걸로 나오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서병수 시장이 또 무리하게 좀 압박을 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 검찰 조사 결과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부산 영화제가 열릴지 아니면 보이콧이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선필 기자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예. 대중문화 읽기 다시 하고 싶네요. 그리고 네. 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좀 많이 버벅이는 것 같은데요. 떨리는 네, 희한합니다. 네. 또 저희가 이제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떨릴 것 같아요. 비디오가 녹화가 아니었습니까? 생방송입니다. 생방송이었습니까? 전 세계 162개국이죠? 예. 맞나요? 예, 162개국으로 들었었는데 아무튼 152개국에서 좀 더 늘었어요. 네. 전 세계. 아마 프랑스에서도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프랑스에서. 예, 칸에서도 칸네에서도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저희가 전 세계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과 칸 영화제 그리고 부산 영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대중문화일기의 부활을 저희가 기대를 해보면서 예. 아쉽지만 오늘 시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선필 기자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 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팥장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네, 팟짱 애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색깔 있는 인터뷰를 시작할 텐데요. 자, 먼저 우리 여러분들 아침 인사부터 해야죠. 어디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날씨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같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첫 시간으로 이선필 오마이스타 기자와 함께 칸 영화제 그리고 부산 영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모신 분은 바로 알바 노조 기획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이가연 기획팀장님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정말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부랴부랴 어제 연락을 드렸었는데요.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죠. 맥도날드 전 CEO 에드 렌시가 폭스 비즈니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원 시급을 올려줄 바에 로봇을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참 이에 대해서 어제 뭐 SNS상에서 난리가 났어요. 네. 많은 비판들이 있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도 어제 이 발언 기사 네. 보셨죠? 네. 어떠셨어요?
어제가 이제 저희 위원장이랑 맥도날드 일하고 있는 조합원이 미국에 지금 가 있거든요. 미국에요? 네, 지금 주주총회 시카고에서 이제 주주총회 때 시위를 했었고 예, 그 그거-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네, 있다고 네. 하던데 거기에 갔어요? 네, 거기 가 있는데 야, 그거 예. 관련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더라고요. 맥도날드 전 CEO가. 네, 사실 네. 처음에는 일단 좀 황당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맥도날드에서 지금 뭐 시그니처나 이런 버거를 도입하면서 주문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기계들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벌써요? 네, 주문을 이제 받는 기계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시대가 변하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신 쓰겠다라는 얘기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처음에 황당하긴 했죠. 그래요. 네. 아니 그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 친구분들 뭐라고 하시던가요? 왜냐면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게 네. 본인들 연봉은 얼마나 받고 있는데 아. 고작 시급 $15 올려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그런 식의 네. 반응이 많았죠. 되게 지금 이제 그 전 CEO가 받았던 연봉이 1년에 100억 한국 돈으로 100억 가까이 100억 이요? 됐거든요. 예. 근데 그게 1000명이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그냥 일반 노동자라고 하면은 예. 그런 것에 대한 분노, 당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주변 반응으로는. 참 아니 이 노동 그 알바 하는 우리 그런 노동자들을 로봇으로 대체할 게 아니라 CEO를 뭐 알파고나 이런 걸 대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계로 대체하자 이런. 네,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좀 더 합리적이고 네. 인간의 탐욕에서 멀어지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참 이런 맥도날드 전 CEO의 발언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참 이게 비단 맥도날드 미국에서 네. 있는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분도 지금 미국에 가서 같이 그쵸. 시위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팀장님도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를 네. 당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는 $15로 올려달라 네. 시급을 이제 그런 거고 한국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 한국뿐만 아니라 12년도 때 이제 처음으로 미국에서 파업을 하고 나서 이제 한 30여 개국 전 세계에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한국에서도 10,000원을 올려달라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저도 이제 그때 10,000원을 올려달라는 기자회견에 참여를 했다가 결국 이제 해고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기자회견 참여했다가 처음에 이제 그때 네. 이제 일반 조합원이었는데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맥도날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지지하는 기자회견 한국에서도 하자 해서 이제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때 같이 연대하는 기자회견이었군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기자들한테 이름을 쓰지 말아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름은 안 썼는데 사진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서 이제 지점으로 이제 그걸 찾는 거를 보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지점 점장님이 예. 본사에서 이제 사진이 왔다, 공문이 왔다. 근데 여기 사진에 있는 거 너 맞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맞다 해서 왜 참여했냐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국 이제 그 이유로 해고를 당하게 됐죠. 아니 그거를 색출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름도 안 나가고 사진만 있었는데 이게 어느 지점 누구냐 이렇게 한국 본사에서 지점에서 내려보내서 찾아서 해고를 시켰다. 네, 그래서 점장님이 그때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본사에서 이제 사진이 왔는데 이거 너 맞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해고 당한 상태고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법적으로 싸움을 걸긴 걸었는데 결과가 네. 안 좋게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저는 가지고 있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장이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으니까 당연히 녹음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예. 켜놓을 뭐 그런 정신도 없었고 일단은 법적으로 유리한 증거, 문서로 남아있는 증거는 다 맥도날드가 가지고 있고 이제 결국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는 이제 진 싸움이 됐고 대신에 이제 사회적으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맥도날드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그런 부당 해고 요건에 들어가는 네. 그런 녹취나 이런 게 네.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났으니까 네.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출해야 되고 이러니까 네네. 법적으로는 좀 힘들게 됐다. 해고 당할지도 몰랐고요. 왜냐면 그렇죠. 해고 당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매니저랑 얘기를 해서 휴학을 신청을 했거든요. 네. 휴학하고 일 더 하자라고 심지어 매니저 스케줄 담당하는 매니저랑 이야기가 끝난 상황에서 네. 바로 이제 며칠 뒤에 부르더니 이제 더 이상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맥도날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제일 큰 패스트푸드점인데 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은 정말 구시대적이고 그 노동자들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이 한국 맥도날드의 그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네.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나요? 지금은 이렇게 언론에 공개는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조합원 중에 일부가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이 좀 있어요. 있군요. 전국 지역적으로.
그러면은 서울만 그게 있는 만약에 거고. 발각이 되면 네. 또 해고 당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은 몇 명 조합원들한테는 네. 너 알바노조 하고 있는 거 안다라고 얘기를 한 지점도 있더라고요. 조합원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를 불러가지고 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네, 네. 뭐 그런 지점도 있었고, 근데 그분 아직 이제 근로계약 이제 시기가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은 일을 하고 있는 상태고, 뭐 나머지 조합원들 중에 일부 언론이나 이런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분들은 네. 가면을 쓰거나 아니면 뭐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참 이 노조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네. 그런 맥도날드네요. 그 자기 이름도 밝힐 수 없고 얼굴도 가려야 되는 네. 얼굴이 보이면 또 다시 색출당하니까. 네, 그런 무서움이 있죠. 네. 지금 저희가 맥도날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부당 해고 논란 그리고 로봇팔을 쓰겠다는 전 CEO의 부당한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비단 맥도날드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그리고 파트타임 일을 하는 분들이 항상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예전에 저는 거리에서 이런 피켓을 본 기억이 네. 있습니다. 알바도 노동자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라는 문구가 네. 기억에 남는데 사실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도 법적인 보호를 받는 노동자다 네. 하는 그런 개념 네. 이게 많은 분들께서는 좀 생소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쵸. 아니 알바생이 맞아요. 아르바이트생이 무슨 노동자야? 근로기준법이야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단어도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맞아요. 예, 아르바이트 학생. 생이라는 거는 학생이라는 예. 의미가 들어있는 거고 너는 배우는 사람이고 그렇게 이제 돈을 덜 주고 법의 보장을 못 받아도 배우는 입장이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 뭐 그런 이제 시선도 들어있고 너한테 이거는 직업이 아니라 임시직이다. 잠깐 거치고 지나가는 네. 거다라는 이제 인식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보장을 잘 못 받고 있고 그 당사자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나중에 뭐 더 이런 기회 쌓아서 좋은 곳을 취직하면 되지. 지금 당장은 법의 보장을 못 받아도 그런 인식이 네. 녹아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상담 전화를 알바노조는 받고 있는데 하다 보면 뭐 퇴직금 알바도 받을 수 있냐, 뭐 알바도 주상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요. 실태 네. 조사를 나가 보면 뭐 근로계약서는 반절이 쓰질 않고 주상 같은 경우는 뭐 10명 중에 6명은 못 받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되는 거죠. 그쵸. 나중에 분쟁이나 이런 데에 예. 있어서 훨씬 더 이제 명확하게 판가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 사장들 중에 진짜 악덕한 사람들은 근로계약서나 이런 게 없으면 너 고용한 적 없다라고 하는 상담 전화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정말요? 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아니 거기 가서 일한 게 다 네. CCTV나 이런 데 남아 있을 그런 수도 있고 CCTV를 한데 알바가 접근을 못 하잖아요. 사장만이 볼 수가 있고 권한이 없다 보니까 알바는 지워버리는군요. 뭐 지울 그럴 수도 수도 아예 있죠. 공개를 안 하거나 예, 이렇게. 접근 못하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출퇴근 카드 기록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정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랑 이제 문자했던 거랑 뭐 알바몬 이런 데 캡처 올라왔던 걸 제출해서 간신히 인정받은 적이 있긴 있어요. 어렵네요. 네. 아르바이트생이란 단어 자체가 잘못된 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들의 대응이나 이런 것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면인데 그럼 아르바이트 노동자라고 네. 저희가 해야 되나요? 네, 저희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다, 똑같은 노동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네. 노동자다.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다. 네, 그리고 또 학생들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맥도날드 같은 네. 경우 보면 저랑 이제 같이 일했던 시간대에도 뭐 주부 사원이라는 명칭이 있고 시니어 사원이라는 명칭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세대에서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네. 좀 그런 만큼 학생이라는 인식이 좀 벗어나서 이거는 좀 생계의 문제다, 생존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노동자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아르바이트 노동자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알바 노조에서 활동하면서 네. 지금 기획팀장이잖아요. 네. 아르바이트 부당한 사례들 이거 좀 많이 접했을 것 같아요. 별의별 그쵸. 전화들이 많고 사례들이 그쵸, 많을 그쵸. 것 같은데 좀 소개해주고 싶은 만한 게 있다면요. 뭐 해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네. PC방, 편의점 이런 데서 일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 해고 나간 것도 많고 문자로 통보받는 것도 많고 문자로. 네. 네. 뭐 사장이 CCTV 보고 나서 뭐 해고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열심히 일을 안 했다고? 혼자 뭐 열심히 이런 일하는데 건가요? 혼자 일하고 있는데 왜 핸드폰 했냐 뭐 청소가 너무 더럽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해고를 당한 경우도 있었고 한 친구는 이제 카페에서 일을 했던 친구인데 카페 네. 같은 경우도 뜨거운 물을 다루니까 화상을 되게 많이 당해요. 그래서 그렇죠. 뜨거운 물 네. 많이 다루죠. 일을 하다가 이제 커피를 내리다가 손에 이제 뜨거운 물을 이제 해서 화상을 입었는데 그래서 이제 예. 되게 심하게 입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게 치료비가 좀 꽤 드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산재 처리를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근데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가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그것 때문에 산재료나 뭐 이런 게 올라갈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처리 못 해주겠다라고 이제 사정이 나오고 그거는 너가 손끝이 야무지지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해고를 시킨 일도 있었고요. 손끝이 야무지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다친 거다. 네 책임이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 제기하고 이래서 이제 치료비 받고 네. 이제 결국 일은 다시 돌아가진 못했지만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뭐 상담 전화 받는 것 중에 이제 임금이 되게 낮잖아요. 최저임금 받고 이러니까 올해 6,030원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노동 시간이 기신 분들이 좀 가끔 연락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되게 놀랬던 거 사건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근무 계약 근무 기록표를 이제 보내주셨어요. 자기 체불임금을 계산해 달라고. 네. 근데 그때 시간이 8시 이제 8-6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8-6? 네, 그래서 저는 예. 당연히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네네. 다른 시간대를 보니까 뭐 9-17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뭐지 해가지고 전화를 걸어봤어요. 네.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아침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일했다. 대타가 없어서 그날. 아니, 어디였나요? 거기가 그게 이제 편의점이었나요? 스키장에서 일을 스키장에서 하시는 그런 게들이 이제 가끔씩 계속 이제 있었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거의 몇 달을 일을 하셨는데 한 네. 달에 체불대 임금만 100만 원 가까이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쌓이니까 좀 금액이 몇 달 쌓이니까 좀 컸었는데 그러니까 그 근무 기록표대로 네. 돈을 준 게 아니라 네, 임금을 준 게 네. 아니라 네. 그냥 뭐 8시부터 6시 네. 그렇게만 돈을 준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야간 수당이나 연장 네. 수당이나 이런 거 아, 붙었는데 그런 거 예, 이제 예. 다 안 준 거죠. 주휴상이라던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너무 일이 힘들어서 새벽 6시까지 일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버티겠어요. 예. 그래서 그만두면서 뭐 체불임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고. 참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기계처럼 네. 부린 그런 사례네요. 아니 이렇게 뭔가 분쟁이 있고 법적으로 따질 일이 생기면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불리고 있으니까 좀 더 약자잖아요. 아, 네,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바도 모르겠고 네. 그냥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걸 법적으로 좀 풀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장치나 네. 그런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분들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뭐 노동청 같은 경우에 진정을 넣으면 사건이 해결이 되긴 편이긴 한데 사실 네. 그 진정 넣으러 가는 절차 자체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한테 많이 힘든 편이죠. 사장과의 1대1 관계에도 많이 신경이 쓰이고 이제 그리고 진정을 만약에 넣겠다라고 마음 먹고 넣더라도 네. 일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닌 게 저도 이제 체불임금이 있어가지고 진정을 넣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데서 이제 알바를 하다가 네. 근데 이제 근로감독 간의 태도도 상당히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장하고 삼자 대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사장은 저한테 욕을 한 상황이고 하. 체불임금 못 주겠다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사장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런 관계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한데 예. 또 근로감독관이 되게 사건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근로감독관 수 자체가 적어가지고 그래요. 네, 사건이 많으니까 대충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둘이 합의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겨버리네요. 합의해라. 뭐 예를 들어 체불임금이 100만 원이다 하면 50만 네. 원만 그냥 받고 합의해라. 근로감독관이 사장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식 얘기도 듣고 저는 이제 체불임금 받는 대신 이제 이거 손은 이제 진정을 취하라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되게 예를 들어 제가 뭐 주휴상 못 받고 야간 수당 못 받아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다 했는데 제가 주휴상만 계산해서 갔어요. 그럼 네. 야간 수당은 거기서 계산 안 해줘서 못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정을 넣은 것에 대해서만 처리를 해주는 경향이 되게 강하고. 네. 딱 그 부분만 네, 보고 딱 그 부분만. 야, 문제가 있네요. 네. 아니 그 근로감독관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노동자들의 편을 네. 들어주는 좀 노동자의 그런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고 긁어주는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네,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합의를 해라. 네. 좋게 처리하자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알바 노조는 이거에 대해서 뭐 근로감독관 수를 더 늘리고 네. 소액 사건만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따로 두자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죠. 네,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네요. 참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에게 부당한 사례들 그리고 임금체불 뭐 이런 네. 것들을 듣다 보면 좀 어때요? 그 시간이 갈수록 좀 우리나라 아르바이트 그 환경이 좀 좋아지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인식 자체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노동법 교육이나 이런 걸 나가보면은 진짜 13년도 막 알바노조 초창기에 나갔을 때는 최저임금 얼마냐라고 했을 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 뭐 주상 이런 것도 이제야 막 날려지기 시작했을 때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최저임금 얼마다라는 답변이나 아니면 주상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뭐 인식적인 측면에서 조금 나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별반 나아지는 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희가 처음에 맥도날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전 보면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시는 네. 학생도 있고 좀 나이 드신 분도 네. 있긴 하지만 좀 되게 빨리빨리 만들거든요. 아, 맞아요. 햄버거를 빨리빨리 만들고 계속 내보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뭐 화상을 입거나 다치는 분들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을 시키잖아요. 그럴 때 빨리 또 가야 되니까 그런 사고나 그런 위험도 큰 것 같아요. 네네. 제가 한 5, 6년 전인가요? 그때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 학생이 네. 승용차랑 부딪혀가지고 붕 떠서 바닥에 떨어지는 네네. 그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었는데 네.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들도 좀 듣고 있습니까? 그게 햄버거를 만드는 경우 같은 네. 경우는 아예 지침이 있어요. 45초 안에 만들라. 45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밖에서 카운터 주문도 받고 안에서 햄버거 만드는 일도 다 이제 했었는데 네. 햄버거를 카운터에서 이제 주문을 받으면 이제 안에 그릴에서 이제 딱 떠요. 빅맥 하나 이런 식으로. 그게 뜨자마자 45초 안에 그 햄버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되게 가능한가요? 그게 되게 많이 힘들죠. 많이 벅차죠. 막 엄청 많이 뛰어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치고. 근데 그게 또 이제 시각적으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색깔도 막 변하고 막 매니저가 이제 재촉도 하고 막 초록색이었다가 어떤 색깔이 변해요? 초록색이었다가 주황색이었다가 빨간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주문 그 하는 시간이 들어오는- 지나면. 지나면요? 시간이 지나면 뭐 그러고 이제 매니저한테 재촉도 많이 받고. 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면 넘어지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미끄럽고 기름 맞아요. 나고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일을 할 때 사실 뜨거운 걸 많이 다루잖아요. 네. 그릴판도 직접적으로 만지고 근데 그러면 면장갑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급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면장갑을 끼면은 뭐 비용도 비용이겠지만 일단 둔해지잖아요. 일단 왜냐면 저희는 이제 일회용 장갑만 끼고 일을 하는데 일회용 장갑은 바로 벗고 다른 일을 했다가 다시 또 일회용 장갑 끼고 이럴 수 있는데 면장갑은 그런 절차들이 더 늘어나고 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저희끼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니저나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일회용 장갑이란 게 사실 화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햄버거를 나로부터 보호하는 거잖아요. 나라는 이제 더러운 물질로부터 위생적인 위생을 면을 딱 일회용 장갑 얇은 거 하나만 끼고 일을 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햄버거를 만들다 보면은 판에 손이 닿을 때가 많은데 그럼 일회용 장갑이 손에 눌러붙기도 많이 눌러붙고 이제 튀김기에 화상도 많이 있고 그러는 편이긴 하죠. 햄버거를 만드는 알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고 배달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피자 업체에서 30분 배달제 했다가 맞아요.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맥도날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17분 30초 배달제가 있어요. 지금도요? 지금도 주문하고 17분 30초 안에 배달하라. 이제 이런 걸 본받아서 롯데리아는 20분 안에 배달을 하라라는 지침이 있고 라이더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지켜야 되고 그것도 이제 지키지 못하면은 이제 매니저가 본사한테 압박을 받고 그 매니저의 평가가 깎이게 되는. 그러니까 매니저는 그래서 알바들한테 계속 압박을 넣게 되고 그런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그래서 빨리빨리 배달을 하려다 보니까 차 사이로 지나가는 칼치기 뭐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과태료 같은 것도 많이 물거든요. 근데 그 과태료는 누가 물어요? 그것도 되게 문제인 게 이제 맥도날드 입장에서는 우리는 안전교육도 했고 헬멧도 다 지급했다. 너네 보고 우리는 과속을 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나서니까 그 알바가 그냥 자기 돈으로. 근데 그게 하루치 이틀치 임금이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속도 위반했다고. 그렇죠. 네, 그런 되게 불만들이 있죠 알바들 사이에서. 아니 말도 안 되네요.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러면서 신호 위반한 걸 속도 위반한 걸 알아서 해라. 알바가 알아서 해라.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너무 불합리한 게 맞습니다. 일용 장갑 끼고 있으면 또 만지면 뜨겁고 맞아요. 눌러붙으면은 더 위생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플라스틱 재질인 일회용 장갑을 끼고 만드는 것 자체가 45초 만에 만들고 제가 몰랐던 사안들이 많네요. 제가 패스트푸드점에 종종 가지만 저희도 네.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참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지만 바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급 문제도 큰 이슈거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맥도날드 본사 앞에서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을 텐데 아마 지금 이 시각이나 많이 좀 지나서 있을 것 같은데요. 시급 15달러로 올려달라 이런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네. 있죠. 15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00원? 그쵸. 7,000원 되나요? 네, 거기도 이제 지금 시급에서 거의 2배 가까이 두 배 올리라는 가까이. 거고 이제 네. 저희도 이제 6,030원에서 2배 가까이 올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똑같은 네, 6,030원 네. 올해 시급 최저 시급인데 그거를 10,000원까지 올리자 이런 얘기를 알바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고 네, 그 정치권에서도 2020년까지는 네. 하겠다 네. 최저임금 10,000원 하겠다 네. 이런 더민주의 공약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6,030원 너무 적죠 이거. 그렇죠. 밥 한 끼 사 먹기도 제대로 힘든 돈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밥이 뭐 7,000원 그렇죠. 뭐 이런 종로나 광화문 가면 8,000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커피 한 잔도 뭐 5, 맞아요, 6천 원 맞아요. 하는데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많은 분들이 부르고 있지만 학생들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네.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한데 최저 시급 6,030원 이건 좀 적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0,000원이라고 해봤자 월 뭐 그런 8시간 지켜서 일을 하면 200, 네. 한 9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이것도 많지 않은 돈인데 경영자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최저 시급을 올리면 이건 다 뭐 노동자들의 어떻게 보면 피해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네. 있습니다. 최저 시급을 올리면은 소득 증대보다 고용 감소가 있을 거다. 네. 일자리 없어지는 거다. 네. 이런 주장하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이게 뭐 논문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근거가 있거나 사례가 있는 전혀 그런 주장들이 아니고 경찰에서 네. 이제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런 주장들도 많아요. 이제 임금을 올리면 소비를 정작 하는 사람들은 그 임금이 올려서 이익을 받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이미 그렇죠. 돈이 많은 예.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이제 소비가 늘어나면 뭐 내수 경제도 좀 활성화되고 그럼 오히려 더 고용할 수 있는 시장이 더 넓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요새는 좀 더 많죠. 이 뭐 하여튼 경영자 쪽에서는 지난번에 네. 최저 시급 관련해서 네. 논의할 때도 네. 아 이거 안 된다. 네. 동결해야 된다 이러면서 네네. 막 협상장 빠져나가고 그렇죠, 그렇죠. 막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오히려 그 경총이나 뭐 이제 경영계 쪽에서 오히려 특히나 자영업자 얘기를 많이 네, 하거든요. 자영업자 맞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 다 죽는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누구냐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볼모로 잡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저희 부모님도 자영업을 하시는데 네. 부모님이 자영업하고 저는 이제 알바를 하고 뭐 그런 이제 집안들이 좀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영업자가 워낙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많기도 많고. 근데 정작 이제 그 자영업자들한테 힘든 거는 6,000원이냐 10,000원이냐 이런 시급이 아니라 당장의 임대료 문제가 크거든요. 임대료만 해도 몇백이고 이제 예. 저희 부모님은 이제 프랜차이즈는 아니었는데 프랜차이즈 업종 같은 경우는 편의점만 해도 30몇 %를 수수료를 뗀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오히려 경영계인데 마치 알바 때문에 자영업자가 못 사는 양 마냥 이제 거짓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큰 문제가 네, 있는데 네. 그거는 가려버리고 네. 작은 문제를 꺼내들여서 네네.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까지 압박까지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모님들 뭐라고 하세요? 자영업 하고 계신 네. 입장이니까 네네. 엄마 아빠 이 최저 시급 올라가면은 많이 힘들 것 같아. 이게 물어보기도 할 것 같아요. 네네.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저희 알바노조는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맘상무라고 네. 줄여서 부르는데 거기랑 연대에서 같이 기자회견하고 이래요. 예. 이제 맘상무 분들도 최저임금 1만 원 얘기를 하고 부모님도 그런 쪽에 동감을 하시고 있고 이제 슈퍼를 하시는데 임대료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에 100만 원 가까이 올린 적이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원래 내던 거에서 100만 원이 갑자기 내던 추가로, 거에서 네, 내던 추가로? 거에서 100만 원이.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돈을 내고 이제 결국 이제 임대료 때문에 지금 좀 장사를 접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예. 그런 게 오히려 더 문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임대료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지 네. 최저시급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 네. 이런 입장이신데 참
임대료 문제 그리고 최저시급 문제 이게 어떤 게 더 큰지 이런 것들 정치권에서 좀 잘 살펴보고 이번 최저시급 결정이 이제 곧 다가오죠. 네. 예, 다가올 때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난 2014년 12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청년들과의 타운 미팅 자리에서 아르바이트 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 네. 방법이 없다. 힘든 생활도 즐겁게 경험하길 바란다라고 말해서 비판을 네.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집권 세력의 인식, 네. 정부 여당의 태도 여기에 많은 청년들이 분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번 총선 결과로 나타난 것 같기도 그쵸, 하고요. 그쵸. 어떻습니까? 당장에 저희도 이제 그때 저희 조합원들이 모여 있는 채팅방이 있는데 네. 그 기사가 딱 올라가자마자 다들 이제 욕을 진짜 망언만 무성하라 막 이래서 악덕 정치인도 가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일단은 그게 되게 현실하고 상관이 없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이 들기도 들고 네. 아니 그게 뭐 이런 힘든 생활 어떻게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지도 문제거니와 그런 정치인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문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너가 생각을 바꾸고 너가 뭐 마인드를 바꾸고 이러면 돼라는 거는 사실 사회 문제를 좀 바꾸겠다, 문제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정치인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현실 감각이 되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분노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좀 투표로도 연결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집권 세력의 그런 어떻게 보면 노동에 대한 감수성 네. 여기 너무 떨어져 있다 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노동사법, 뭐 5법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노동자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는 전혀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권이 뭐 이번에 여소야대 전국이 되면서 청년들이 분노 투표를 하면서 여소야대 전국이 됐는데 뭐 야당에서는 특히 야권에서는 최저시급 문제나 그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에 집중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실질적인 정책이나 대안이 나올지 이것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6월 4일에 국회 앞에서 네. 뭐 집회를 한다면서요? 네, 이건 저-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문화제를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서울만 하는 건 아니고 뭐 울산, 대구, 부산, 전주, 강릉 뭐 등등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동시에 동시간대 이제 전국 알바 행동이라는 이름을 달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앞에서 좀 더 알바 당사자들이 이제 이제까지는 청년을 대변한다고 나서던 정치인들이 정작 청년을 대변하지 않으면서 청년 파리를 해왔잖아요. 청년 파리. 네, 알바 파리를 해왔던 거고 알바 노동자들 얘기를 정작 하는데 실제적으로 항상 보면 만나잖아요. 이렇게 정치권이 네. 뭐 1년에 뭐 한두 번씩 네네. 선거 가까워오면 네, 만나서 미팅 자리 네네, 만들고 타운 미팅 한다고 맞아요, 그러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때 말이랑 그때 뭐 최저임금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중에 가면 정작 다른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국회를 압박하는 이제 의미를 가지면서 이제 20대 국회도 네, 열리니까 네, 그런 의미도 있고 좀 당사자들이 남이 대변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우리 얘기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많이 모이기로 한 날이에요. 네. 일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많이 모이려고 잘 당사자들이요? 네, 아 그럼 시간을 쪼개서 와야 될 텐데. 네 그렇죠. 참. 조합 활동하는 게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알바 노조는 어떻게 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네. 뭐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나요? 네. 아니면 후원으로? 후원과 이제 조합비와 후원비로 후원비로. 그러면 이렇게 알바를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부당한 네. 그런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떤 활동을 좀 펼쳐왔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주로 이제 노동 상담을 기본적으로 받으면서 그 상담 중에 심각한 내용이 있으면 뭐 실태 조사를 하기도 하고 현장에 가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SPC 초창기 SPC 가지고 상담이나 이런 쪽이 많이 들어와서 SPC 실태 조사를 해서 뭐 그거에 대한 기자회견 문제 제기하기도 했었고 네. 독서실 같은 경우가 시급이 1,000원대거든요. 그쪽은 이제 뭐 월 30 받는 대신에 자기 자리 주고 일을 해라 뭐 이런 식이 많아서 뭐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다 이제 노동 상담에서 기초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뭐 캠페인 진행을 하기도 하고 또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체불임금 등의 일이 있을 때 같이 진정을 나가주고 뭐 그런 네.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오바마 대통령도 그 노조를 만들어라 가입해라 뭐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나설 정도로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노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10%가 네. 안 되는 10%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노동 계약이 되면은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많을 거다라는 우려가 큽니다. 알바 노조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좀 어떻게 보면 힘을 좀 얻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부당한 현실을 고발할 네.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네, 네. 되잖아요. 네.
만약에 알바 노조가 없었다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맞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네. 조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든든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제가 해고를 알바를 하면서 2번 당했었거든요. 맥도날드에서 맥도날드에서 한 한 번. 번 당했었고 한 번 이제 파리박 얘기해도 되나요? 예, 예. 빵집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빵집에서? 네. 빵집에서 이제 빵이 안 팔린다고 파리바게트. 겨울에는 예. 도넛을 2봉지를 튀겨야 되는데 이번 겨울엔 손님이 없어 한 봉지만 튀기게 됐다.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빵이 너무 안 팔려서 이제 해고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알바 노조가 없었으면은 그냥 뭐 똥 밟았다 생각하고 나도 다른 알바를 구해서 다른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알바 노조를 만나면서 그렇게 되면 어차피 다른 일자리를 구해봤자 또 근로계약서 안 쓰고 주상 못 받고 그러한 일들이 되고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꿀 수 있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 알바 노조를 만나게 되면서 들었거든요. 그러한 역할들을 알바 노조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뭐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꼭 알아야 될 수칙이라든가요? 아까 네네. 뭐 그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네네.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는 듣고,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 쓰라고 얘기를 하고 근로계약서 써야 되고. 요새 들어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 예전에도 이제 있었지만 네. 임금을 전액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런데 시제를 못 맞추면 그거 이제 알바 돈에서 까는 거예요. 시제? 네, 그러니까 시제를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가격? 실제로 갖고 있는 돈이랑 아, 그 전산상에 예, 예, 예. 입력된 돈이랑 회계상. 다르면은 네, 그거를 이제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뭐 얼마가 있는데 실제로 갖고 있는 돈이 더 적어요. 그럼 내 알바비에서 여기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이제 남으면요? 남으면 그냥 그건 사정돈이죠. 야 뭐야 이거? 그래서 막 실제로 이제 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조합원 중에 한 명은 사장이 몇십 원까지도 철저하게 계산한다, 너무 짜증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오고 꼼꼼한 사장님들. 그렇게 예. 됐는데 사실 그런 게 다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그게 알바가 뭐 1,000원, 2,000원 실수로 해서 뭐 잘못 넣었다, 손님한테 돈을 덜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 알바 돈에서 바로 까진 못하고 임금이 일단 전액은 다 지급하고 만약에 그게 진짜 알바가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크게 손해를 끼쳤다 하면 사장이 민사상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절차가 있네요. 네. 근데 그걸 무시를 하고 그냥 몇만 원씩 매달 월급에서 그렇게 떼이는 조합원분들도 있는데 좀 그런 것도 이제 당연히 다 알아둬야 될 결국에 간을 빼먹는 네, 그런 경우도 현실이네요. 많고 예. 주휴상 같은 경우도 못 받는 경우가 많죠.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하고 이제 일을 하기로 한 시간대로 다 일을 만근했으면은 이제 하루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알아도 달라고 얘기를 하면 잘리니까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로 뭐 그런 건 아니면 야간 수당 야간 수당. 그런 쪽에서도 많이 문의가 야간 많이 수당은 좀 더 많죠. 근데 야간 기본 수당 같은 수당보다는. 경우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돼가지고 근데 주휴상 같은 경우는 5인 미만이어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도 주휴상이나 아니면 1년 이상 일을 했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그거는 많이 이제 설명되죠. 몇 명 그 사업장인지 상관없이. 네. 하지만 야간 수당은 좀 더 받을 수 네, 있는 건 네. 5인 이상.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들어봤는데 댓글도 좀 보이네요. 함께 살자님이 네. 자영업이 직원 고용해봐야 한두 명인데 큰 기업들이 몇백 명씩 고용하면서 비정규직에 최저시급 주면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박민경 씨는 좋은 취지네요. 이렇게 당사자들이 모여서 노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면 모여서 큰 힘이 되겠죠라고 하셨습니다. 참 지금 말씀하신 것들 꼼꼼히 따져보면서 내가 어떤 부당한 노동 환경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보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알바 노조나 아니면 노동청에 직접 가도 네, 상관없나요? 진짜요. 예, 직접 하든지. 저는 이런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8시간 근무인데 6시간 만에 네, 가. 맞아요. 그리고 6시간 임금만 주고. 이런 것도 비일비재하죠. 네, 어떻습니까? 사실 근데 그게 법적으로 만약에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네. 일 안 한 시간에 대해서는 70% 임금을 주라라고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전혀 안 지켜지고 있죠. 그것도 이제 문제 제기하면 받을 수 네, 있나요? 네. 오늘 저희가 상식을 많이 얻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어떤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지 많이 얻게 되는데 참 이 맥도날드 전 CEO의 최저 시급 올려줄 바에야 로봇 쓰겠다. 이 발언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유익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각 정당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어쨌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네. 있어요.
그리고 최저시급을 올리겠다고 특히 야권에서는 얘기하고 네.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어떤 일을 최우선적으로 신경 써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자리 창출을 할 때 있어서 나쁜 일자리 말고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네. 일환에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많은 정당들이 하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맞아요. 좀 그런 걸 이제 성실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좀 이행을 하라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사실 음. 6월 4일에 모이는 취지도 그런 취지이고요. 네, 약속 지켜라. 네. 뭐 이런 거죠. 만약에 이런 약속을 네. 지키려는 움직임이 안 보인다. 네. 이런 게 바로 내년 대선에서 네. 표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뭐 안 지키는 정당에 대해서는 정당 앞으로 가서 집회를 하거나 뭐 발언하거나 할 계획을 갖고 있게 됐고요. 아, 그래요. 어쨌든 지금 6월 4일에 국회 앞에서 열리는 네. 문화제 몇 시부터 하나요? 5시 저녁 5시부터 국회 앞에 네. 어딘가요? 정확히 위치가? 정확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아, 국민은행 앞에 그 공간에서 네, 네. 하게 되는 거군요. 자,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 어떤 상황 때문에 아르바이트 노동자 파트타임 잡을 네. 구할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청년들에게 힘을 줬으면 좋겠고요. 정치권에서 최저시급 문제 그리고 청년 일자리 공약들 꼭 지켜주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 정치권이 약속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 사안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침 일찍부터 우리 이가현 기획팀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저희 카메라 보시고요. 타짜 여기.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네, 네. 해주시죠. 일단 혹시 뭐 알바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하고 계시면 저도 처음에 되게 많이 힘들고 무섭거든요. 알바를 네. 하면서도 내가 근로계약서 써야 된다라는 거 알지만 안 쓴 사장한테 이거 쓰는 거 맞지 않냐고 얘기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얘기 못한 적도 되게 많았었고 알바하면서. 네. 근데 사실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혼자가 아니다. 같이 그런 어려움을 나누고 얘기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예. 연락도 주시면 좋고요. 연락 어디로 주면 되나요? 알바노조. 1800-7525가 알바노조 노동상담 번호거든요. 1800 네, 1800-7525. 7525. 네.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활동 저희가 응원하겠고요.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이가연 알바 노조 우리 기획팀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참 이 노동자들 대신해서 로봇을 쓰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참 CEO의 편의적이고 망언에 가까운 그런 발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현실 그리고 부당 노동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 회원님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속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언론을 기대합니다. 시민을 위한 언론 오마이뉴스가 진보 종편으로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시민들의 판단에 위한 충실한 진실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민주주의가 왜곡 후퇴하는 이 불의하고 참담한 현실이 하나하나 타개되길 소망합니다. 오마이뉴스를 믿고 응원합니다.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후원하시는 10만인 클럽 회원님들의 가입 동기입니다. 참 절박하죠? 오마이TV가 보수 정편이 외면한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내 손 안에 스마트 진보 정편 월 1만 원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2733-5505 내선 번호는 0번 공용 핸드폰은 010-3270-3828입니다. 정권과 자본 앞에 할 말하는 당당한 오마이TV 팍팍 밀어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